예, 9월 23일 토요일 주간 정리 5%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잠을 잤어요.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 예전에 정권사 다닐 때도 우리가 숫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고 가장 그 복잡한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 사내에서도 이렇게 심리 컨설팅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컨설팅 받지는 않았는데 받은 사람 얘기 들어오면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항상 스트레스 지수나 이쪽은 가장 첫 질문이 그래요. 잠은 어떠시냐, 수면의 질은 어떠시냐. 진짜 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피곤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잠을 조금 자고 나면 확실히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게 진짜 중요해서 건강관리 기본이니까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실 올해 들어서 한 2월달 2월달 SVB 사태 이후에는 지금 미국도 한 6,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조금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에 많이 올랐던 지수가 좀 고민에 빠진 상태고 8월 달부터 우리 얘기했던 이 빅머니, 이 큰 흐름들이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그게 이제 채권이냐 뭐 주식이냐, 그걸 양분되어서 이제 8월 달, 9월 달 내내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전망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것도 많이 참고하고 그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저는 항상 이제 빅머니 제이싱이다. 수급을 제 우선으로 하는 그런 투자나 매매 방법을 좀 만들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딱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예측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그래요. 답을 딱딱 줄 때, 야, 이건 7, 80% 확률이야. 사야 돼, 팔아야 돼, 홀딩해야 돼. 이럴 때가 물론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흐름이 조금 낮아져서 조금 관망도 하면서 어떤 밴드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가장 제가 보는 글로벌 정시의 미국 중심이죠. 여전히 큰 추세가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걸 믿고 하는 건데 혹시나 그쪽에 기스가 나거나 이쪽이 하면 또 얘들이 바꿔요. 저 이번에 뭐 점도표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걔들이 작년부터 전망이 맞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계속 틀려가잖아요. 계속 틀립니다. 틀려가는 가운데 항상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스, 소비나 고용이나 뭐 실업률, 물가 같은 거 보면서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투자 과정이고 핵심인 거죠. 답이 딱 없어요. 인생도 답이 있습니까? 해나가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간 정리 때는 이제 그런 면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한번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면서 그 가운데 어떤 느낌을 찾아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8월 9월 달에 금리, 환율, 매크로 관련해서 채권이 나으냐, 위험자산이 나으냐. 지금 뭐 2년물 금리, 미국 가장 신용 높고 가장 핫한 그런 나라에서 2년물 넣어놓고 3개월 넣어놓으면 5% 넘어요. 5% 넘습니다. 근데 위험한 이 채권 또 성장주 빅테크 사면 2년 동안 5%, 5%, 10% 받을 수 있겠어? 그걸 사실은 빅머니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나눠서 항상 슬리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4% 초반에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정이 되기는커녕 뭐 이번 주는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격을 심하게 더 받았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항상 제가 비교하죠. 엄청 우리 힘들었고 8월달 9월달에 레고랜드 나오고 뭐 달러 박살나니까 신흥국 다 날아간다 그랬을 때 금리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제가 8월달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공부하자 했을 때 이때거든요. 이때는 요때 고점 근처에서 가느냐 마느냐 다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올라가 버렸어.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 요번에 이제 물론 연준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장기물 금리는 미국 금리, 이 금리는 미국의 어떤 성장성이나 향후 장기 트렌드를 본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미국 금리가 앞으로 안 빠진다 이놈들아. 당분간 미국 금리를 떨어질 생각하지 마.
저는 사실 부동산이 하지 말라 말씀드린 부분도 워낙 빅사이클, 빅머니들이 정시는 좀 작은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금리 자체를 안 내린다. 저는 고금리 위주로 봤거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그 고금리 유지에 대해서 기대 약 우려도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년에 금리 내려주겠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 이후에 파월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금리는 좀 더 올라갔다. 뭐 그런 판단인데, 자, 금리 얘기도 드리겠지만 사실 오버슈팅 감이 있어요. 되게 안 좋게 봤던 분들도 4.5 이상에서는 약간 제한적으로 올라가기 그렇다. 뭐 그렇게 보는 분이 사실 많으시고, 오늘 이제 매크로 관련도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볼 텐데, 뭐 가운데서 한번 중심을 잡아 보시죠. 자, 결론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괜찮다예요. 증시를 지금 팔아서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이미 9월달에 예상보다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9월 반등 모색이 아니라 FOMC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하고 생각보다도 매크로 더 올라가 버렸고, 뭐 사실 찌끔찌끔 올랐어요. 찌끔찌끔 올랐는데 우리 같은 보면 왜 오르지 약간 빠지길 기대했는데 잘 안 빠지니까 우리 현금 좀 가지고 있자 이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주 내에 확 빠졌던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정말 장이 박살나고 금리가 뭐 치솟고 이런 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는 관망하고 포트를 잘 꾸리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좀 행보하고 할 때 관망하는 게 그나마 그것도 나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꾸준히 말씀드렸던 금리는 안 빠진다 이놈들아. 금리 안 뺄 거야. 내년도 안 뺄 거야. 계속 급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주식을 빼서 오히려 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선반영이 됐다 말씀 많이 드렸고, 이 부분은 큰 흐름상 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정시에 빠지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사실 맞다 보는 겁니다. 그 밴드를 좁혀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는 거고요. 자, 얘들이 연준이 그렇게 겁을 주고 강하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 여전히 제가 보는 큰 추세, 글로벌 경기나 금융의 중심인 미국 경제의 근간인 소비, 고용, 지금 뭐 제가 점도표나 이제 연준 숫자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워낙 많긴 한데 올해보다 내년을 전망할 때 연준이 미국 경기를 더 좋게 본 겁니다. 물론 고용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 가운데에서 미국의 소비도 살짝 꺾이는 걸 알고 있어요. 고용도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폭이나 정도를 더 근실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준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야, 니 그러면 얘들 더 뿌려줘. 생각보다 더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타격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연준에서는 얘들이 아직까지 건실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사실 미세 조정과 밀당 과정이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바라는 건 뭐냐, 얘들을 처음에는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얘들을 강하게, 너무 강하니까 얘들 부러뜨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얘들이 부러지는 걸 감안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조정받는 거, 그 폭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에 문제가 있는 거지. 미국 경기가 어쨌든 소비나 고용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준도. 그런 면이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강하게 해서 미국 경기를 부러뜨리거나 기스낸다 아무도 바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시가 박살난다, 그런 비관론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물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야, 물가 안 잡히면 더 애들이 강하게 할 거 아니야. 사실 물가가 중심인 거죠. 데이터 디펜던스에. 근데 CPI가 또 다음 주 10월 10일인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드릴 주거비, 그다음 지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살짝 말씀을 드려볼고요. 이걸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착륙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이 올해 들어서 어쨌든 많이 빠졌던 나스닥 위주로 계속 많이 올랐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했던 어쨌든 뭐 너무 선택되고 집중화되면서 나스닥이 몇 개 종목으로 다 올랐고, 우리도 사실 2차 전지나 뭐 그 뒤에 반도체 같은 개들이 다 했어요. 딴 게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로 지금 너무 차별화되고 몰려 있었는데 이 고금리 유지되면 종목 올라갈 게 좀 변하지 않을까? 딴 섹터를 봐야 되지 않아? 그렇게 예상하시고 보는 분도 있으세요. 저도 그런 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여전히 또 성장주로 또다시 슬림화될 거라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닝이나 성장이나 정책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올라왔던 애들의 가격 상승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냥 머니 스트링, 빅머니를 따라갑니다. 내가 암만 딴 사람이 암만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해도 돈이 안 들어가거나 돈이 안 빠지면 추세 유지되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제가 한마디 복잡하게 어떻다 해도 결국은 제가 보는 거는 빅머니들의 방향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방향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얘들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살짝 위축돼서 선택 등락하는 과정이니까 분명히 돈의 흐름들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또 인사이트나 방향을 알려줄 거라 저는 봅니다. 올해 2월 달에도 금리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실리콘밸리뱅크 막 박살난다 그러고 뭐 금융위기 온다 그러고 연준 저거 되겠어, 연소 도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올해 2월 달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가장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이죠. 한 6, 7개월 지난 후에 가장 큰 조정인데, 하지만 금융위기를 볼 것까지는 아래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김일구 애널리스트 분들 말을 인용해서 우리 사람도 스마트했지만 글로벌 특히 금융 시스템 미국도 많이 스마트해졌고 안정적이었다. 기준은 그렇게 봅니다. 은행주 주가라든지 하이드 채권이라든지 스프레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흐름까지 뭐 금리 때문에 다시 이해 그런 게 오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진 않고 체크하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뭐냐,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충격받고 밀고 땡기고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시장 기대를 줄어들여야 되고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거고 막 이거를 계속 미국 경기는 안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샤워실의 바보들이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되죠. 물가는 잡아야 되고 경기는 너무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야 되고, 그래 미적지근한 미국 경기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 보는 거죠. 지금도 유가가 살짝 튀어왔지만 계속 가지 못하는 게 글로벌적인 수요가 둔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유가도 계속 들어간다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박스 그림은 뭐냐, 제가 보는 건 그렇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도 많이 빠졌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수기 때문에 이건 S&P인데 S&P도 8월 달에 훅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려다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추가로 살짝 더 떨어질 수 있는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지고 버틸지는 밴드 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성장주나 미국의 가장 중심으로 보는 나스닥 나스닥은 요번에 한 14,500까지 갔었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16,000까지 한 75%, 70% 정도 올랐다가 조정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꺼져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고만고만한 경기가 횡보할 수 있다. 옆으로 간다 그러면 빠지더라도 13,000 근처에서 뭐 제가 보는 이제 F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제가 가장 중심으로 온다는 지수를 보다는 일단 지수 메인 지표로 봐야 되는데, 자, 애플도 제가 꺼놨던 게 170불대 초반 중반화에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 팔린다 안 팔린다 말이 많은데 애플 아이폰 판매주도 봐야 되고, 가장 기준인 애플 기준은 요즘 행보를 갖고 있고 저는 이게 좀 등락이 될 거라 보면서 행보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AI 성장 스토리의 단기로 좀 안 좋고 약하지만 중기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중심에 있는, 또 어닝 시즌 되면 챙겨야 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400불대에서 지지가 되면 괜찮고 500불대에서 못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닝 시즌까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면이 제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박스 횡보로 보는 두 가지 지표라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또 테슬라 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도 물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우선 말이 많은데 지표로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팬덤이 많고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르고 많이 빠져요. 하지만 그 변동성 내에서 추세를 보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거를 뭐 엄청 이것만 사자, 이걸로 뭐 인생을 묻자, 그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나스닥이 그렇게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큰 흐름 자체는 테슬라는 한번 꺾였다고 작년에 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도 박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MS, 지금 중국 내에서 MS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BYD가 워낙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들이 지금 중국차 1등이 됐고 얘들 2등은 밀린 상태고 전기차가 계속 내리잖아요. 어쨌든 그 MS를 싸우고 있는 가운데인데 생각보다 전기차 값을 내려도 좀 덜 팔리는 흐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변동성 가운데 보지만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만 이런저런 온갖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이 빅머니 흐름을 보면서 이걸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뭐 남이 어떻다 전망이 어떻다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이 흐름대로 가는 게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확률이 제일 높다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다. 자, 그다음 9월 FOMC는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었고 고금 위주를 더 강하게 하겠지만 뭐 작년에 8월 뭐 잭슨홀 미팅에 비유도 하나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은 작년 8월만 해도 뭐 금리나 인상 계속 하겠어? 이러다가 아니야 더 할 거야 놈들아. 소비 고용 부러지게 만들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때렸죠. 그리고 뭐 9월달 엄청 급락하고 등락하다가 올해 초부터 반등을 주다가 그 사이에서 시장 이제 기준이나 시장 기대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요번도 보면은 고금 위주로 봤는데 제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 이제 그게 맞으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하지만 연준도 미국 경기를 부러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얘들이 봤을 때 소비나 고용이 꺾이고 있다 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얘들이 연준 말하는 기준 금리 기준으로 해서 시장과 이렇게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FOMC가 또 중요하고 그 사이에 또 뭐 10월 12일 날 CPI도 봐야 되겠지만 뭐 그 사이에 등락한다 봅니다. 그 사이에서 다시 등락하면서 또 돈이 어디로 몰릴 거고 기준이 잡힐 거예요. 지금은 워낙 또 빠지니까 겁나서 그렇지. 여기서 아래 바닥 밴드 만들어진 과정에서 반등이 나오면 바닥이 이제 더 안 빠지게 되면 거기서 또 돈들이 갑니다. 거기서 또 우리 섹터 테마 찾으면 돼요. 그런 기준이 10월 달에 보는 거고요. 파월의 매파, 고금리 추가 의지. 저는 내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안 좋다 보는데 미국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의 어떤 정시나 부동산 흐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항상 그랬었습니다. 십수년간 그래왔고요. 자,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잡았어요. 연준은 이제 내년에 미국 성장이 그래도 시장 우려보다는 괜찮게 보고 있으면서 좀 세게 때리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데이터 보면서 조정을 해 나오겠죠. 항상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말 하니까. 얘들 예상이 항상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또 바꿀 거예요. 또 바꿀 거라니까 항상.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 보셨나 모르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찍었잖아요. 아래 위로 엄청 길어. 얘들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장을 보면서 가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자, 물가에 좀 드릴 거고. 자, 뭐 내년에 고금 유지한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올라 있는데 어제는 살짝 빠졌어요. 4.4%까지 떨어지고 지금 미국이 간만에 오히려 채권을 바이백 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유가 얘기 드릴 거고 유가가 지금 9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100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90불 중반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경계하는 게 올라가는 걸 상승을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10월 12일 날 9월 달 CPI 나옵니다. 9월 CPI 나오는데 이때까지도 뭐 기준이 안 잡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구성 내용을 봤을 때는 물가는 서서히 잡히는 게 맞다. 왜? 지금 잘 빠지다가 9월달, 8월달 올해 반등을 줬잖아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크게 봤던 쉘터나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래도 성장주 가운데서 떨어지고 있는 AI 성장 스토리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내년을 목표로 해서 또 사야 되는 구매나 보는 거고 실제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는 이미 미국이나 고용이 조금 꺾이는 게 있잖아요. 정시에서 빨라요. 이미 소비나 유통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정시는 이미 소비 유통 쪽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 중에서도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 사실 소비나 유통 쪽이지 않습니까? 물론 얘들이 서버도 하긴 하지만 그쪽이 지금 더 많이 빠졌어요. 소비 고용이 둔화되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그래도 현금 많이 가지고 고금리 잘 버티고 이자도 많이 받아 먹으면서 또 성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빅테크들이 아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성장주를 보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니까 무조건 성장주 떨어진다. 이런 게 지금 완전히 고정 이론이 깨졌던 게 올해였죠. 올해 금리 그렇게 올리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뭐였죠? 나스닥이었고 빅테크였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에 금리 올린다는 것 때문에 미리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닝을 만들고 AI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성장과 어닝과 정책 성장 스토리가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게 나스닥의 빅테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지금 덜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통적인 고금리 때는 성장도 안 되니까 딴 거 찾아봐야지. 물론 저도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어떤 실질적인 주가 흐름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다른 게 안 보이고 있어요. 돈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지금 물가를 얘기 드리면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유가죠.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가인데 유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름. 원래 옛날에 이게 브렌트가 더 쌌고 얘들이 더 비쌌는데 어느 순간 이 WTI가 더 싸졌어요. 그래서 브렌트보다는 저는 WTI 기준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브렌트 이보다 살짝 높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제 92불 갔습니다. 그 작년에 왜 전쟁 터졌을 때 막 유가 엄청 장난치고 많이 해먹었겠죠. 작년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사료주 막 하고 전쟁이 3월달, 2월달 말에 터졌으니까 그때 130불 뭐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꼭지치고 계속 빠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작년 8월달 고점 칠 때 떨어지는 그런 기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7월부터 슬슬 올라옵니다. 그때 말했던 사우디에서 아람코 상장도 해야 되고 연말에 돈도 좀 필요하고 작년에 많이 팔아먹어서 수년간 돈을 많이 척제해놨지만 계속 이제 미국과 적대를 하는 에너지국들 오펙 플러스 그다음에 뭐 그 브릭스 같은 애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원민족주의 같은 흐름이 나오면서 자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 세계 경제가 유가를 많이 써서 수요가 올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사우디 감사는 자체적인 이슈로 만들어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사우디가 감산해서 유가 좀 올리려고 그러면 오펙들이 상당히 단합이 안 됩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의 플러스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도 얼마 전에 물론 여기에 좀 동조하는 것처럼 자국의 휘발유나 경유를 수출 제한하겠다. 그러면 밖으로 이제 기름들이 안 도니까 기름값 올라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 해서 유가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얘기 나온 이후에. 러시아 푸틴이 말하기로는 내수용으로 부족을 해결하겠다. 자기들도 좀 쓸 게 없다는 얘기죠. 뭐 전쟁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높은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 어쨌든 러시아들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북한한테 붙어서라도 무기를 받아오려는 거를 보면 러시아도 재정이 상당히 약해서 얘들은 사실 거의 GDP 쪽이 기름 팔아서 충당하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이 약한 재정 때문에 기름을 수출 제한한다. 오래 안 갈 수 있다고 봐요. 또 기름을 또 팔아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나쁘게 봤고 안 좋게 봤던 게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작년에 봤던 그 금리가 그 기름이 급등할 때 워낙 많이 풀었잖아요. 그 30년 전까지 뭐 앵꼬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요. 시장에서 그런 예상만 하는 부분이고 전략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노바디 노워서 누가 알아. 말은 그렇게 하고 그냥 밖으로 흘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미국도 그랬었어요. 야 너네들 자꾸 그러면 이게 다시 푼다. 물론 그러다가 몰래 사다가 걸렸다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 말하기는 그렇고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유가가 워낙 제가 투기적으로 움직인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보면 작년에 130불이었지만 2008년처럼 경기 박살날 때도 140불 갔었고 2020년 때 코로나 때 만만 그랬지만 마이너스를 보내버리고 사실 마이너스 유가가 어디 있어요. 단 얼마라도 받아야지. 그만큼 오르고 빠지고 할 때 물론 이게 사우디나 오펙의 흐름도 그렇긴 하지만 얘들을 추종하는 그 해지 자금들 있죠. 한머니 자금들 단타하는 이 투기 자산의 흐름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보론 같은 또 에너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딴 것보다는 지금 유가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런 흐름들이 관련 주가 흐름들이 예전처럼 유가 오른다고 막 팡팡 베팅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로 인한 기름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견인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유가 베팅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90달러 중반 100달러 훅 날아간다. 그렇게 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글로벌 수요 둔화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도 물가를 볼 때 유가를 막 겁을내고 하긴 한데 뭐 어느 정도 뭐 계속 날아간다 말하는 것들은 그때 말했던 투신 관련 기준에서 조금 그렇게 맹시 안 해도 된다 봅니다. 단기적으로 호주 LNG가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좀 올랐는데 이번 주에 쉐보론 측과 잘 파업 중단을 협의를 했다 합니다. 자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유가를 잡아야지만 이 미국에 대항하는 에너지 애들의 패권의 카르텔들을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신냉전 하에서. 자, 미국이 원래 사우디를 좀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사우디가 또 중국 가서 막 붙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사우디의 약한 점이 알아요. 사우디는 계속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스라엘과 적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우디와 방위 조약을 맺어줍니다. 왜? 사우디는 무기가 상당히 필요해요. 애들이 주위에서도 어쨌든 불을 지키고 요번에 그 네옴시티 만드는 것도 병 엄청 쌓은 게 나름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이 방위 조약을 요번에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필요한 무기를 대주고 안전 시스템, 국방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반대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어제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우디랑 관계를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미국과 얘기 다 된 거죠. 여튼 미국은 양쪽을 다 건들면서 방위조약을 맺게 되면 이 사우디가 감산하는 거 이것도 계속 안 되고 기준을 살짝 누그러뜨릴 수 있다 봅니다. 뭐 그런 부분을 뭐 한미 동맹 수준까지 올려주겠다. 뭐 사실 되게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살짝 뒤 관계가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는 건 사우디가 사실 필요한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좋게 보는 면이고요. 자, 베네수엘라가 90년대 보시면 매장량 기준으로는 우리 사우디보다 더 많습니다. 지름 좀 낮지만 근데 미국에 담배 들다가 완전 박살 났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진짜 못 사는 나라고 난리 났는데 미국에서 새로 개발해 줄게 정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지금 유가를 좀 잡기 위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사우디가 완전히 척을 지고 진짜 이거는 원수죠. 그냥 원수인데 이란하고도 약간 서로 관계를 맺고 미국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죠. 정치죠. 이란에서도 사실은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얼마나 핵 개발하는 것 때문에 자산을 얼마나 많이 동결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몇 개 못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조 정도를. 근데 미국이 딱 가서 야 이거 한번 네 동결 자산 해제해 줄 테니까 기름 좀 더 뽑아봐. 다 유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하는 겁니다. 이 전략 비축유가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유가를 잡아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유가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가를 기초적으로 이렇게 사우디가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다. 이렇게 사실 국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유가가 너무 날아간다. 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걸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유가가 에너지가 제가 맨날 보고 연준이 보는 데이터 디펜던스 물가가 잡히느냐 볼 때 CPI, PPI 물론 코어 PCI도 보지만 이 물가 지표 중에 에너지 비중이 10%가 안 돼요. 7%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게 뭐죠? 이 주거비 쉘터예요. 작년 올랐던 부분이 뭐냐면 이 주거비 쉘터 지수가 30% 이상 됩니다. 36%, 37% 돼요. 얘들이 안 잡혔던 거예요. 왜? 정말 후행 지표거든요. 정말 후행 지표인데 이것도 사실 부동산 말씀드리려면 신생주택, 뭐 구행주택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잡히고 있어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서서히 잡히는 가운데 가장 큰 게 이 쉘터들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물가가 연착륙 가능하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CPI 캐테고리 바이 그러니까 이제 CPI의 구성 요소들인데 자, 그룹이 있으면 하우징 이게 주거비입니다. 미국은 사실 산다기보다는 이제 월세를 많이 내잖아요. 뭐 집주인한테 묻기 때문에 항상 이게 후행 지표라는데 집값 빠지는 걸 바라는 집주인은 없으니까. 근데 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집값이 지금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는 과정이고 빠지는 과정이라는 얘기고 CPI의 지금 34%가 하우징이에요. 쉘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이 유가 같은 부분은 7%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 푸드, 먹고 마실 거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이제 미국에 물가가 엄청 비싼 거 아실 텐데 그다음 교통 이런 것들이라서 이 하우징이 잡힌다는 거는 이 물가 연착륙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중국도 살짝 넘어갔는데 자, 중국은 계속 그래요. 계속 우리가 야, 경기 부양시킬 거야. 너희들 말 그래야지 뭐 우리나라 디플레 안 될 거야.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면이 살짝 줄어든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위안화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그랬지만 어쨌든 많이 영향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국 FTSE 차이나 50 지수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보거든요. 중국이나 홍콩이나 신천이나 뭐 이런 거 보지만 외국인이 볼 때 어쨌든 FTSE 중국의 가장
기본되는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23년 살짝 작년 말에 올랐어요. 시진핑이 그때 사인 연임하고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꼬라져 보니까 또 공산당 얘기하고 기업 막 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남들 막 나라가 우리나라 올라갈 때 중국은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미리 오른 것도 없고 빠진 하방 가운데서 하방 밴드다. 계속 등락입니다. 별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그냥 잘 지지되고 있는 겁니다. 뭐 백개원, 흥다 난리 날 때도 그냥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지는 되게 좋겠다. 인플레, 디플레 탈피하고 경제 부양시키고 어제는 조금 그런 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준 말씀드릴 때도 얘들이 상생으로 한다. 상생이란 말은 뭡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나 돈 적은 이제 일반 인민들이나 같이 잘 살게 하겠다. 그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글로벌들이 안 믿어준 거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빠졌던 거고 불이 나게 뭐 위안화 방하면서 외자 유치하려고 또 엄청난 노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준으로 봤던 매크로 큰 거는 위안화는 그냥 등락입니다. 그때 저희가 뭐 2.7, 7.23 위안에서 위를 열어두고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주도 계속 7.3 위안에서 위안화 방어 역할이 좀 되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민간 경제 발전 촉진 관련 조치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1, 2, 3, 4에서 막 냈어요. 올해 초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워낙 얘들이 탄압했던 알리바바 같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민간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얘들이 고민하는 청년 실업도 얼마나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면 데이터도 지금 오픈 안 하고 있잖아요. 한두 달 전부터. 그쪽도 살릴 수 있고 빅데이터도 워낙 얘들이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공산당에서. 그걸 살려야 되죠. 민간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상장도 시켜주고 그 정시도 부양시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을 살려야 되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괜찮나 하면서 올라가지는 않는데 밑에 내서 등락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런 면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올해 내내 계속 외화가 빠졌어요. 달러가 빠진 부분인데 위안화 방을 하면서 또 외자 유치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들어와 우리나라 괜찮아 이제 그런 흐름을 제가 위안화로 보고 있지만 등락이다 횡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도 박스고 중국은 밑에서 그냥 밑에서 박스고 안 빠지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사실 지금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제가 바이오로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얘들의 성장 스토리가 살짝 지금은 등락이 있는 거고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결국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조금 왔다 갔다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전략주로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있는 로봇주로 저희가 살짝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엄청 겁을 줬죠. 선물 때리면서 물론 때렸던 거는 이제 미국 때문에 때린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살짝 또 관망하면서 뭐 저가 매수로 좀 힘을 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포트 꾸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대주 조건이 8월 달에 걱정을 하고 9월 달에 봤지만 9월 달에 생각보다 대주 조건 신용 매도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컸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로 집중되면서 에코프로들은 미리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올해 내내 코스닥이나 우리 올랐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들이 만들었다. 개인 수급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9월 달부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탁금도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7% 정도 빠져 있고 힘이 좀 빠진 가운데 외국인들이 살짝 팔면 더 떨어지는 더 민감한 그런 정치 가운데서 외국인 현상물 스탠스가 중요한 그런 수급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가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그 반도체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 2500 이하 되면 코스피 PBR이 0.96배 정도 됩니다. 금요일날 종가가 2500 초반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술적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저게 코스닥이고 자, PBR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밸류 지표죠. 갖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시총이 얼마나 되냐를 보는 건데 정말 2008년 같은
그다음 작년 같은 그럴 때 0.8배까지 내려가요. 0.8배. 정말 슈팅이 아래로 언더 슈팅이 심한 거죠. 근데 어지간해 단기 조정이나 이렇게 되면 1배 기준입니다. 1배. PBR 1배라는 것들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다 팔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 코스피 PBR이 지금 2,500 코스피면 1배가 안 돼요. 1배가 안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해서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2,500 이하에서는 1배가 안 되는 수준, 이미 0.96배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 변동성 감안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홀딩하는, 관망하는 굴이 맞다고 제가 기술적으로 밸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계돼서 이제 코스닥은 85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 지금 10월달 되면 여기 있죠. 10월달 되면 어닝 시즌 들어옵니다. 미국도 고민일 거예요. 여기서 어닝으로 또 돌파를 해야 됩니다. 금리로 눌러놨지만 또 어닝이 어디로 나올지, 상장이 어디로 갈지 이 숫자를 또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기준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그 뒤에 말씀드렸지만 엔터나 조선, 전력, 로봇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로봇은 어닝 시즌 가면 살짝 약하죠. 하지만 반도체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실을 줄 수 있고, 2차전지도 지금 어닝의 기대는 줄여 있지만 꾸준히 나오긴 합니다. 미래 주가 조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도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첫 번째,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밴드 등락을 봐야 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미적지근한 나름대로 골디락스 정시, 연준과 시장의 기대가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 기준이 잡혀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과매도권 밑에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 없는 가격대다. 그 정도 보시고 9월달 조정, 10월달 기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섹터나 이쪽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도 말씀드려 볼게요.